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24 코리아 손성민입니다. 예, 오늘 글로벌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파트로 EU랑 UK 화장품 규정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제 향후에 나올 중국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어, 이미 사전에 공유를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공유를 받아서 해당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했고, 아마 보시면서 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내부 바로 이따 이제 강의 끝나고 세션별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 또 아닌 부분은 별도로 또 끝나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이제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U 화장품 규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EU 코스메틱 레귤레이션 EC123-2009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화장품 규정은 거의 이제 이 해당 EU 규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국 현지 규정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도 EU CPNP랑 SCPN, UK SCPN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EU와 영국 라벨링 규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면 뭐 영국 규정 자체가 123-2009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 내의 규정도 거의 다 똑같고 전성분의 표기 의무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전성분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꼭 이제 알려야 되는 뭐 경우가 아니라면은 2차 포장에만 2차 포장에 이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차 포장재만 하면 1차 용기에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잘 안 지워져야 되고 읽기 쉽고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박희재 연구원 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그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뭐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정리해 놓지는 않고 있고요. 각각의 그 라벨링 기재 사항을 좀 보시면은 일단 유럽은 RP 명칭이랑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혹은 간략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PIF 보관 주소를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RP 주소랑 동일하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 주소를 함께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RP 주소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밑줄 표시 등을 해서 더 강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산지는 당연히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량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램이나 밀리리터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5ml나 5g 이하의 제품이나 샘플 제품들은 이 용량 표기가 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시할 숫자의 최소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예를 들어서 50g per 밀리리터 이하는 2ml, 50g per 밀리리터 초과 200mg per 밀리리터 이하는 3ml 이런 식으로 그 숫자의 최소 높이가 별도 사항에 따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이랑 이런 부분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이제 미국은 그,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기는 확실하게 좀 미국에 나가는 제품, 유럽에 나가는 제품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유통기한이랑 그다음에 개봉 사용기한 이 부분은 이미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유통기한이 만약에 30개월 이하다, 36개, 그러니까 3년 이하다 그러면 이 이 모래시계 기호 또는 best used before the end of the month, day, month, year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이 30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개봉 후 사용 기간이 30개월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 뚜껑 열린 이 표기랑 기호랑 그다음에 month 혹은 years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이제 그 저 표시에 그 그림 표시에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사용 기간은 months나 years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은 주의사항 제품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부록 EC 123-2009 부록 3에서 이제 4 참조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페셔널 유즈 프로덕트라 전문가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별도 숙지 사항을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해서 나온 내용을 만약 추가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추가가 가능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규제상으로는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 소비자들의 어떤 대중들의 안전성 이슈가 있는 물질을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쓰실 때도 제품 안전성 보고서랑 내용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안전성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제품을 하루에 2번 쓰기로 2번 쓰기로 해서 노출량 평가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안전성 평가를 최종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은 3번을 써야 된다라고 표기를 했다거나 한 번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표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사항 표기할 때도 이 부분이 동일해야 된다. 사용 방법이나 사용 어, 그 노출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노출 횟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용기 사이즈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거를 다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리플릿을 종이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접어가지고 제품과 동봉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번호나 화장품 식별번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넣어야 되는데 환불이나 리콜 상황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포장에만 이 부분을 기재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티에이징 세럼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게 제품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품의 기능 표기를 별도로 소제목처럼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된다.
뭐 moisturizing serum, 뭐 anti-aging serum, 뭐 brightening serum,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능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뭐 글자나 그림, 상표 등에서 제품의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예 이 제품명에 그 기능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기능 표기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분표 같은 경우는 아예 ingredients라고 해서 그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키 네임, 내림차 순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노물질 같은 경우는 해당 원료 뒤에 나노를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나노 규정이 있다가 뭐 잠깐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유럽에서는 가장 좀 선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EU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노물질 규정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나노물질이 들어간 안전성 평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국내보다는 훨씬 조금 더 그 뭐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규정적으로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량 1% 미만은 뭐 마찬가지로 순서 상관없이 표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멀티팩 키트 제품으로 뭐 아니면은 이제 세트 제품으로 혹은 뭐 키트 제품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 포장 그러니까 그 세트 포장 전체 포장의 전성분은 한 번만 기재하시면 된다. 그리고 팩에 만약에 이제 다른 종류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다른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본품이랑 뭐 샘플 제품 혹은 뭐 트래블 키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만약에 아예 그 어떤 다른 루틴의 제품이나 다른 제형이나 아예 다른 그 처방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에 대해서 전성분을 표시하셔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재 공간이 부족하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리플릿 기재해서 제품과 동봉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은 어쨌든 원 그 규정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규정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번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 국가 모국어로 번역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뭐, 기본 언어가 되는 거는 영어기는 합니다. 영어기는 하고, 합니다만은, 대신 이제 그, 프랑스랑 이탈리아 2개국 같은 경우는, 라벨 완전 번역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라벨을 무조건 100% 규정에 맞는 라벨을 써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일부만 뭐 영어로 표시하고 일부만 프랑스어로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메이드 인 문구는 이제 유일하게 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걸 안 쓰실 필요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프랑스, 이탈리아에 나간다 제품이 그러면은 무조건 100%이 현지어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 같은 경우도 디렉티브 9462EC로 알려져 있고요. 포장 폐기물 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화장품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거의 이제 모든 포장 폐기물 재활용 규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화장품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셨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셨으면은 리사이클러블 마크를 쓰시고 플라스틱 분류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닷 혹시 국내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닷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필수나 의무 사항 마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조업체가 이 포장재 재활용에 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서티파이 받아서 그린단 마크를 받게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재활용, 뭐 어떻게 보면 재활용 우수 기업 마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우수 마크, 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비누 같은 경우는 이유와 영국 모두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장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아예 정말 그 별도 포장 없이 비누 제품으로 그냥 포장 없이 나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L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을 그때 거기 현장에서만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때 같이 동봉할 때 리플렛이나 뭐 테이프나 카드 등에 별도로 기재를 해서 뭐 넣어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별도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품목별이나 뭐 제품별 아니면 성분별 제품 주의사항 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를 해라라고 그랬는데 자외선 차단 제품도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외선 그 뭐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차단 효능을 PA 등급이 없이 UVA로 그냥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APF랑 그 다음에 SPF 그 비율을 봤을 때 0.33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이 수치와 크게 상관없이 레인지 상관없이 UVA로 그냥 표기를 한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UVA 이렇게 동그라미 이 표기를 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은 이제 UVA 이 PA 등급을 받아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0.33 이상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뒤에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가 이제 그 EU에서 한 2, 3년쯤 전에 그 이 SPF나 PA 지수 뭐 등등 이슈가 있어서 한국 화장품 자외선 차단 그, 그 이 표기만큼 자외선 차단 효능이 안 나온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현지 RP 오디시 나왔을 때 퀘스처닝을 당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현지에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 대한 시험 자료들 그다음 시험 근거 이런 거를 애초에 그냥 준비하실 때 자외선 차단 제품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좀 이름인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랜드 네임 뭐 어떠어떠한 뭐 샴푸라고 그랬고 여기 만약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들어가면 여기 기능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이제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이렇게 그 헤어 케어와 관련된 기능을 설명을 했고요. for dry hair 뭐 이렇게 했고 용량 같은 경우도 200ml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식별번호, 그 다음에 제조번호, 개봉 후 사용 기간, 뭐 재활용 마크 여기는 이제 그린 닷 넣어놨고요. RP 명칭이랑 주소, 원산지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 시 주의사항, 전성분 목록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이제 그 팔레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팔레트 제품이고,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품 기능, 아이섀도우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제 이 제품의 기능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그 EU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의 언어로 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도 영어랑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뭐 이렇게 독일어 뭐 이렇게 보이, 보이는데 이렇게 다 동일하게 다 적어놨고요. 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warnings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다국가 언어로 표기를 해주셨고요. RP 명칭이랑 주소도 이렇게 써 넣으셨습니다. 근데 뭐 RP 명칭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정도만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걸로 봐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간략한 주소 기재도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아이템 넘버, 그다음에 로트 넘버,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개봉 후 사용 기간, 레드, 그린 닷,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 표시, 화장품 식별 번호, 제조 번호, 뭐 용량까지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소형량 제품인데요. 뭐 30ml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죠. 뭐 굉장히 소용량이나 뭐 샘플 용량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정보가 리플렛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이런 문구도 좀 보실 수 있고요. 다 아마 담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은 용량 표기하실 때 밀리리터로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오른쪽엔 아운스로 표시를 하면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동시에 만약에 수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용량 표시에 뭐 크게 양쪽에도 걸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국은 100% 해당 언어 국가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브랜드 립스틱을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100%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표기를 한 걸 보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는 방금 이 예시까지 간단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영국 쪽 라벨링 규정은 이제 유럽이랑 비교해서, EU랑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RP 정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영국은 영국 소재 RP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 달라진다. 그래서 EU RP, 영국 RP 이렇게 달라지고, 원산지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EU 내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 기재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국에서 제조를 하셨다거나 영국 외에 제조한 데는 무조건 원산지 기재를 하셔야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서 제조한 경우 EU 포함해서 이 부분도 원산지 기재를 하셔야 된다. 제품명이랑 기능 같은 경우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어쨌든 라벨에 필수 표시를 하셔야 되고 주의사항도 필수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별도 규정은 현재는 없고요. 나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량 표기도 영국은 이제 개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량, 부피 또는 개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그다음에 사용기한 이런 거는 라벨에 필수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용기에 꼭 이 부분은 표시를 하도록 해놨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리플렛에도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적으로 12월 31일 올해 말 이후에 영국에서 판매되는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는 UKCA 마크가 필수다.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유럽 인증 마크가 별도로 있었는데 에어로졸 제품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역 엡실론 마크죠. 에어로졸 제품에 부여되는 걸로 영국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데 이건 이제 내년부터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국은 이렇게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봤고요. 화장품 클레임 파트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준수 같은 경우는 그, 공통 기준은 당연히 이제 화장품 규정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규정 준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후 화장품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클레임은 사실성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뭐 48시간 보습 이런 특정적인 숫자나 어떤 시간이나 기한이나 이런 부분을 클레임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시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입증 가능한 그런 그 표현, 가능한 수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시지만 좀 재밌지만 향수는 날개를 달아준다. 날개를 달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제품을 100만 개를 팔았다, 우리 제품이.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100만 소비자가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이 부분도 뭐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죠. 100만 개를 팔았는지 90만 개를 팔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특히 뭐 소비자나 뭐 당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리 뭐 100만 개를 내부적으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경쟁사 폄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보존제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입증할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의 가능성은 항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고 사실성에 입각해서 입증 가능한 표현으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클레임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 더마 화장품들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dermatologically tested 그래서 피부과에서 시험을 완료해가지고 뭐 시험을 완료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연구를 했다거나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제품들이나.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 입증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될 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100% 천연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는다. 100% 천연 화장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어쨌든 이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천연인지 이런 부분을 명기하시는 게 더 좋지. 이렇게 100% 내추럴이라는 문구 자체는 아마 뭐 지금은 쓰는 곳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rapid action treatment라 그래서 굉장히 뭐 효능 효과가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4시간 이후에 clinically proven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클리어 스킨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클리어 스킨을 했다, 4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은 또 입증 가능하면, 이렇게는 표기하실 수가 있죠. 4시간 뭐와 관련된 임상시험 자료가 있으면. 근데 그 위에 있는 Rapid Action Treatment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rapid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rapid라고 하면은 그게 1시간이 빠른 건지, 어떤 사람은 30분이 또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6시간도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이제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임상 자료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rapid라는 단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뭐 브랜드가 오픈이 됐는데 피터 토마스 로스 제품입니다. 여기 그 인스턴트 리저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가 우리가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효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3시간 만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인스턴트가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잘못된 클레임이다. 그리고 age reverse 이런 표현들도 어, 그렇죠. 비현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입증 가능하냐, 나이를 정말 되돌릴 수 있느냐라는 표현, 이 부분은 쉽지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free from 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제 안 넣었다, 안 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free from corticosteroids나 hydroquinone 이런 문구를 쓰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미 EU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은 누구나 안 쓰는 거고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된 클레임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못 쓰는데 이걸 마치 우리만 안 쓴 것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진실성에 입각해서 뭐 보존 대표님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데요. 좀 그래요? 마이크에 가까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괜찮나요? 지금은? 네, 네네. 그 보존제 프리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작 물질 프리 이런 부분들도 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free from perfume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그 프레그런스를 안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음, 이게 이제 향료 기능을 포함한 성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성분 제품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관계없이 허용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실 향료를 안 썼다. 예를 들어서 프레그런스 인그리디언트를 안 썼지만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를 뭐 대체해서 향료 대신에 뭐 일부 그냥 쓰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100%뭐 향료를 기능으로 하는 성분을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뭐 다른 향료의 구성이 되는 성분들도 충분히 다른 원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정성, 예, free from paraben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벤은 이제 금지 성분이다라고
만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라반류 자체가 다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 파라벤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파라벤이 다 위험하고 다 사용 금지고 이렇게 또 오인할 수 있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파라벤을 안 썼다라는 문구를 쓰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성, 알코올 프리, 그리고 동물 유래 성분 프리, 뭐 아세톤 프리 이런 부분들도 어, 뭐 예를 들어서 가족용 제품으로 의도된 구강세정제에는 이제 알코올을 안 넣은 알코올 원료를 아예 안 넣는다거나 비건 제품들 이런 데에서는 사실과 일치하면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 공정성까지는 이런 예시였고, 이 이제 사실성에 입각해서 알코올 프리나 free from animal derived ingredients나 free from acetone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실과 일치하면 일단 사용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 예시인데 여기 보시면 100% free from toxins 이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독성 성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마치 톡신을 우리 제품에서만 뭐 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독성 성분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free from parabe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free from 다른 것도 좀 보시면은 미네랄 오일이나 실리콘 그다음에 그 뭐 여기 프로필 글라이콜 GMO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GMO 같은 경우도 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자극과 관련된 하이퍼알레르제닉 클레임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처방 관련해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부분을 검증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 처방이나 뭐 우리 컨센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낮기 때문에 저자극이다. 뭐 아니면은 그냥 임상 해봤는데 뭐 20명 해봤는데 저자극이어가지고 우린 저자극이다라고 물론 이제 클레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처닝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한 증거들을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국내든 뭐 해외든 어쨌든 시판 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뭐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감작 물질로 확인된 부분, 뭐 SCCS에서 그렇게 평가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CIR,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이 평가 그 위원회들 그리고 CLP 규정과 관련돼서 피부 감작 물질 등급 뭐 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평가를 해봤을 때 감시 데이터 시판 후 감시 데이터에서 확인된 경우나 감작제로 인정된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엔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야지 그 저자극에 대한 클레임을 하실 수 있다. 여기 해당되는 물질들이 막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해보니까 자극이 없다고 나왔어. 이렇게 클레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오디트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최신 규정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가 진행했었던 다른 웨비나나 세미나 그리고 에서 뭐 이미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작년 이제 7월 달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그 개정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알레르긴 성분 리스트가 24개에서 81개로 확 늘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레전 성분이
10ppm이나 100ppm 넘어가는 경우에 리브온 린스오프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라벨링에 꼭 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81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개개, 개개로 표시하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알레르겐 표기를 어,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신제품은 이제 새롭게 이후에 이제 출시되는 CPNP 등록하는 제품들은 2026년 내후년 7월 31일까지 일단 유예가 되고요. 기존 제품은 이제 2028년까지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내에도 사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알레르기 그 규정이 다 개정이 되고 이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EU 규정을 따라서 좀 준비를 미리 해두시고 사실 어, 지금 사용하시는 어, 그 향료 원료나 이런 부분을 만약에 뭐 바꾸실 의향이 있다거나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알러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향료를 쓰시는 것보다는 뭐 그 부분을 피해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는 어쨌든 신제품 개발하실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름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하실 때도 이 향료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면밀하게 좀 살피고 정보도 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전성분이나 그 처방에 대해서 당연히 향료도 그 비밀이기 때문에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가 안 됩니다만은 이 부분을 어쨌든 향료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거나 변경을 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 수순이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룹 네임스라 그래서 성분명 이제 알레전 GN 규정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 목록을 다 쓸 수 없으니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뭐 이렇게 쭉 있는데 HR 아래 이제 그룹 내용이 명시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그 fragrance 성분의 other에 해당하는 이제 이 fragrance가 그 알러젠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 알러젠 성분 중에 그 뭐 시트러스 아우란티움에 그 아마라 플라워 오일이 있고 둘시스 플라워 오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 시트러스 아란툼 플라워 오일로 명칭로 통합해서 라벨링. 만약에 각각이 성분이 들어갔더라도 그냥 이 알러전 표기에는 이 그 그룹 네임으로 명시된 시트러스 아란티움 플라워 오일로 그냥 표시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핌이라고 아마 다음 달에 화장품 협회와 이제 어, 식약처에서 이제 하는 그 원아시아 포럼에 아마 발표를 하시게 될 건데 여기 리핌이라는 기관에서 이 각각의 이 그룹명에 따른 이런 안전성 평가도 해서 별도로 이제 퍼블리시도 하고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에 따라서 이 각각의 어차피 이그 유래가 다른 플라워일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그 컨스티튜션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그룹별로 안전성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 그룹 전체에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전성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러전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오히려 뭐 여러 개 각각으로
쓰던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썼던 그런 형식에서 이런 식으로 성분 명칭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카난과 오도라타 오일 익스트랙트, 일랑일랑 오일이나 이 그룹을 다 그냥 통칭으로 이게 들어갔다. 라벤듈라 오일 익스트랙트, 이게 이제 라벤듈라 오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 그린딜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화장품 산업에 현재까지는 큰 이슈는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포장하고 포장 폐기물 규제 같은 거를 내놨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화장품 산업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이런 배터리, 이런 쪽부터 먼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을 좀 봐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분 선택하실 때도 향후에는 이제 어, 그 앞단에 화학물질 쪽의 안전성, 위해성, 유해성 이런 쪽이 어떻게 카테고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레임 같은 경우도 입증 가능한 클레임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활용과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뭐 그 최근에 이제 산호초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는 그냥 인증 받았으니까 그냥 로고 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끔 어떤 그 필수랑 의무적인 인허가랑 그다음에 비건이나 어떤 기타 다른 마케팅 인증이랑을 좀 가끔 헷갈리시는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 로고 받았으니까, 우린 비건 인증 받았으니까, 리프 세이프 로고 인증 받았으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쓰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도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그 기업분들은 우리나라도 EPR 관련해서 그 포장재 재활용 그 비용 같은 거를 내지만, 이 부분도 그린닷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만약에 EU 시장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라면, 이런 그 포장재 선택이나 재활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그 재활용 비용 같은 거 납입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주셨던 내용들 좀 몇 개 담아봤는데, 비매품 소형량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팔레트 제품인 경우에 베이스 원료는 같고 이제 색소만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합 기재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전성분 표기 통합하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 이 예시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 그 베이스 처방을 토대로 해서 may contain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may contain 플러스 마이너스 색소 유무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color fusion, high pigmentation, may contain yellow, blue 1, CL 77499, CI 7789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라벨링 관련해서 영문 세팅 후에 다국어 제품 설명지를 단상자 내부에 넣어도 괜찮냐라고 했는데 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국가별로 사실은 뭐 소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라벨링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어는 무조건 다 해당 언어로 해주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프로덕트 라벨링 같은 경우는 어,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유통기한은 이렇게 표시하시고 개봉 후 사용 기간은 이 뚜껑 열린 기호와 함께 얼마 동안 사용 가능하다. 여기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미국과는 다르게 이 용량 표시 아까 이제 그 2mm, 3mm, 뭐 5mm, 6m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국처럼 글자 크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 규정에 맞춰가지고 그 하나를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용량 표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운스나 뭐 이제 밀리리터 이런 표기만 좀 조심해 뭐 병행 표기 하시면은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 그리고 이제 그 분리배출 표시나 재활용 마크 규정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폐기물 지침하고 EPR 이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준비하시면 문제 없다. 그리고 국가 이제 재활용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내면 됩니다. 혹은 자체적으로 회수 시스템을 구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 준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그린닷도 이제 말씀드렸고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어쨌든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 규정에는 직접적인 규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 넣은 게 아니라 뭐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좀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직 화장품에는 안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조금씩 그 관리 기준이 다릅니다. 규정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통합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라벨도 꼭 우리나라 언어로 다 바꿔야 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활용 마크가 또 필수입니다. 여기서는 재활용 마크를 꼭 표시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제품 수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쪽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국가별로 재활용 규정 별도로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나 소비자 테스트가 아닌 문헌 자료도 사용 가능하냐? 뭐 당연히 사실 가능하고요. 뭐 대신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원본 데이터냐, 그리고 어 인정할 만한 그 시험법을 가지고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임상 보고서도 사용 가능하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임상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당연히 영문으로 최소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한 책임자가 누구고 그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자격 요건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문의가 있을 때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의약품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인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 뭐 자료나 표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뭐 아예 어떤 기업들은 이제 뭐 아시안 뭐 몇 명을 상대로 한 임상 시험 자료
기반으로 뭐 어떤 효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좀 면밀하게 그렇게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뭐 백인 몇 명, 흑인 몇 명, 뭐 라틴 몇 명, 뭐 이렇게 에 따라서 뭐 인종별로 우리가 시험을 했다.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보고서 내 수치를 사용할 수 있냐? 아까 이제 뭐 샘플에서 보셨듯이 그 뭐 몇 시간, 뭐 예를 들어 보습 48시간 유지되는 수치라든지 아니면 효능이 나타난 시간이 뭐 몇 시간 이런 수치들은 충분히 결과에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라전 리스트 그룹핑 방식만 따라야 되냐? 뭐 그 라벨링 임계치 이상이면은 그룹 네임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라벨링 임계치가 뭐 10ppm, 아까 말씀드린 100ppm 이상이면은 그 그룹핑 방식에 따라서 라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0mm 이하 미니어처 제품에 적용되는 알려전 표시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알려전 소형량 제품에 별도로 적용되는 예외사항은 없다.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책임자를 RP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 뭐 중요하죠. 사실 이제 다른 국가들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중동 지역 RP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런 좀 예민하게 RP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EU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U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RP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로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 기존에 있던 RP가 뭐 굉장히 좀 음, 협조를 잘 안 해준다든지 까다롭게 군다든지 뭐 추가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RP 선정에 좀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차라리 어느 정도 좀 뭐 예를 들어서 옵션으로 저희와 같은 대행사 현지 법인 있는 대행사를 통해서 RP를 하고 나머지 이제 유통업자들 수입업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이런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전성 보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처럼 제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 안전성 평가사가 어떤 수준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까다롭게 작성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면밀하게 작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뭐 그 안전성 평가사별 그리고 이제 대행사별 이런 이제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음, 면밀하게 작성을 하는 곳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그 뭐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나노 원료 말씀드렸는데 나노 원료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평가하고 좀 대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RP의 역할과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성 평가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EU 당국에서 오디를 나왔다. 그러면 RP를 찾아가거든요. RP 찾아가서 RP한테 서류나 이런 거를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성 평가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전성 평가나 PIF와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그 퀘스처닝이나 아니면 설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에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경우는 그럼 안전성 평가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RP의 책임이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정말 뭐 누가 봐도 100% 안전성 평가사가 잘못한 어떤 에러가 있다. 계산을 잘못했다.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성 평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RP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실제로 오디를 나오면 RP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내용을 알고 잘 대응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뭐 임기응변도 사실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사실 이 부분을 잘 챙기고 대응하고 하는 부분들도 들을 RP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CPSR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 분들은 사실은 더더구나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실 뭐 대행사에서 작성이 된 건지 준비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어 그 체크하시는 게 뭐 중요한데 그래서 잘 어쨌든 검토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능 클레임과 관련해서 당연히 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되죠. 그리고 제품 폐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뭐 오늘 말씀드린 이유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뭐 수출이 더 많이 되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소송이나 그다음에 통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별개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하나하나 문구 쓰실 때 우리가 이거를 과연 쓸 수 있느냐.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뭐 인증받았으니까 뭐 로고 그냥 뭐 인증받았으니까 쓰고 뭐 그 문구를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마케팅 인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로고를 박는 거는 뭐,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클레임으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부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데다가 우리는 이런 로고를 받았다. 라는 거를 쓰는 거는 팩트 기반이니까 뭐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상세 페이지에도 뭐 100% 위건 뭐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 쓴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 아까 이제 다시 설명드렸지만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K뷰티 그 선스크린 제품이 SPF나 뭐 PA 지수가 안 나온다. 실제로 뭐 50이라고 써놨는데 뭐 33 나오고 28 나오고 그러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특히 이제 유럽 기준이나 미국 기준으로 시험을 하셔가지고 꼭 실제로 나오는지 우리 제품들이 SPF가 그 정도 실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출시하시기 전에 이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국내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규정에 따라서 하시다 보니까 일단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좀 빈번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거는 어쨌든 브랜드를 계속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특히 자외선 차단 제품은 이 시험을 미리 하셔가지고 근거 서류나 그다음에 효능을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프랑스는 EU 규정보다 더 까다롭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완전 번역 프랑스어로 해야 되고 재활용 마크 부착 트리만 로고 의무화가 되고 있다. 여기 예시 보이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봉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폐기물 방지법 이런 법령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전성 평가사 관련 내용인데, 프랑스가 국가별로 안전성 평가사의 또 그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어, 그 평가를 한 우리 제품 EU 뭐 CPNP 할 때 CPSR 작성하신 분이 프랑스 분이시거나 프랑스에 계신다거나 특히 RP가 프랑스에 계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도 있다. 사실 뭐 브랜드사에서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기는 어렵지만은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한다면은 안전성 평가 EU 안전성 평가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 뭐 RP나 안전성 평가사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 이 정도로 좀 개요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또 뭐 기업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스페시픽하게 또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대응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넘어가서 아마 네, 채팅 엄청 많이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바로 네, 넘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유럽과 영국에 대한 라벨링 규정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강의해 주셔서 일단 첫 번째 세션 마쳤고요. 두 번째 세션 이어서 한 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 5분 정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는 리치 24에서 또 서혜정 컨설턴트님께서 강의 또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